연애를 하면은 뭘 해야 된다? 결실을 맺어야 돼요. 그 결실을 맺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뭘 가지고 연애하느냐? 중간에 매개체가 바로 물이죠. 하늘이 처음에는 기운이었죠. 기운으로서 양기운을 내려줬더니 땅에 있던 물기운이 올라가서 뭐예요? 수증기로 돼서 구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름이 돼. 그래서 이제 저 뒤에 보면 운행우시라라고 하는 대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구름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비를 뿌려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황이라 표현했고, 이 글은 바로 그 주역 곤괴에 나온다라고 했었죠.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용전우야니 기혈이 현황이로다. 용이 들판에서 싸우니 그 피가 검고 누르다라고 표현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자가 현황자는 부현황자, 무릇 현황이라라고 하는 것은 천지지 잡냐라. 하늘과 땅이 서로 섞이는 것이라. 하늘과 땅이 섞인다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서로 교합하는 관계죠. 그래서 만물이 나온다. 그래서 그다음에 부현황 천지지 잡냐라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적으로 섞어봤더니 뭐가 된다? 억조 창생, 그죠? 푸른 빛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억조 창생. 그래서 거기서의 용전우야라고 하는 것은 용들이 싸우는 거 뭐 봤을 리는 없을 거고, 그때 용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은 권력자를 표현하죠. 권력자 가운데서도 최고의 권력자. 주역의 그 건괴를 보면은요, 전부 다가 용으로 표현합니다. 특히도 이 구호에 대해서는요,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 그랬죠. 나르는 용이, 그죠? 비룡. 나르는 용이 저 하늘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룡제천, 그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훌륭하더라도 나를 돕는 저 아래에서 나고 음양이 짝이 되는, 자, 초요하고 삼요. 자, 소성께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으니까요. 항상 짝은 여기에 아래하고 상께 아래하고 이렇게 짝. 그 다음에 여기하고 이렇게 짝. 그 다음에 위에 삼효하고 저 위에 삼효하고 이렇게 짝.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더라도 혼자 모든 일을 못합니다. 그죠?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밑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 이렇게 돼 있죠. 대인을 봄이 이롭다라고 표현했고, 여기도 뭐라고 돼 있냐? 구이효에서도 여기는 비룡이 아니라 밑에 땅이죠. 아랫나라의 아랫고을의 가운데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현룡제전. 이때도 볼견자가 되는데 여기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여기 임금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별 현자입니다. 이때 나타난 용이죠. 나타난 용이 어디에 있냐? 제전 그럽니다. 밭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밭도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실은 뭐냐면 고을에 있다. 그 마을의 한 가운데 있다. 그 얘기는 정전법 잠깐 설명드렸을 겁니다. 고을의 한 가운데 있다. 이 사람은 다시 말해 제인 밑바닥은 이런 바에서 그 농사 짓는 백성들에 해당될 것이고, 여기는 좀 그 위에 있는 사람이죠. 어느 한쪽으로 아래에서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역에서 지향하는 철학, 그 다음에 황화문명관에서 지향하는 최고의 이상형의 그 군자라고 할 때는 바로 중정이에요. 가운데 하면서 바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무편무당해야 되죠. 당도 없어야 되고 편도 없어야 되고, 그죠? 무편무당 한 것을 최고라는데, 그래서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직 저 높은 관직에는 이르지 못했지만은 스스로 수신한 거죠. 경물치지 수신해가지고 스스로의 명성이 조금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저 아랫동네에서, 저 시골 동네에서 이름이 제법 나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원래는 잠용이라, 그래서 맨 밑에는 잠긴 용이라, 아직 내가 실력이 안 돼서, 아니면 세상이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숨은 용이라 그랬습니다. 잠용이니 아직은 내가 또 닦아야 될 테니까, 실력을 닦아야 될 테니까, 그래서 잠용이니 물용이라라고 표현했거든요. 쓰지 말지라. 아직은 써서는 안 된다. 아직은 또 그때가 안 됐다. 아직은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됐다. 그런데 요 단계 가면은 제법 실력이 있고 중정한 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아무리 네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위에서 나를 발탁하지 아니하면은 쓰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도 현룡제전 이견대인이라 똑같은 말을 썼어요. 자, 제가 여기서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저를 발탁해 주지 않으면 그냥 저는 여기서만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인 나오죠. 우리가 신라의 저 문무왕릉에 가보면은 내가 죽어서라도 이 땅을 지키겠다 그래서 수중왕릉 만들었다 그러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뵙는 곳을 말하니 이견대 이렇게 표현했죠. 바로 요 이견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대인을 봄이 이롭다. 항상 저 문무왕 밑에서 보면은 문무왕을 보는 것이고 저 문무왕은 자기를 찾아온 대인들을 보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억조창생 그런 분들이 하고 아까 용존우야라라고 할 때는 이제 뭐냐면은 구권력과 신권력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용이라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앉는 자리를 뭐라 그래요? 용상. 그 다음에 또 임금님의 얼굴을 자 용안. 갑자기 얼굴 앉아서 그러니까 용 머리 혈자에 네? 비침 3개 이렇게 아니 뭐 이상하다 글자 얼른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용안이라 표현해요. 그 다음에 임금님의 옷 용포 이렇게 표현하죠. 등등. 그래서 용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최고 권력자가 되고 그래서 그 용전우야 용이 들판에서 싸운다면 2마리 용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른바 기득권의 저 부패한 권력 그 다음에 민심을 등에 업은 새로운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권력 2개가 싸워가지고 어쨌든 이긴 거죠. 이기면 어쨌든 전쟁하다 보면 피가 흐르는데 근데 그 피가 붉은 피가 아니라 현황의 피. 다시 말해서 억조 그 창생 구제를 위한 그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생이라라는 말 천지가 그죠? 음양이 서로 교합해서 만물을 낳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자 현이라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늘이라고 표현했죠. 하늘 우리가 기운의 움직임을 이와 같이 음양 태극도로 그리죠. 태극도로 그리고 자 아침 한낮 조주 성야 항상 늘 이렇게 하세요. 자 동쪽이 되고 동남 서 북입니다. 자 동쪽이라고 하는 건 동쪽이 무슨 뜻이에요? 네, 동쪽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해가 뜨면서 저 산에 있는 나무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묘가 되면 이른 새벽에 해가 나무 밑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중간에 걸리면 동쪽, 그 다음에 저 위에 있으면은 그 밝을 호, 뭐 이렇게도 씁니다. 글자가 실제 이렇게 돼 있어요. 글자가 있는데 해가 나무에 걸렸다 이렇게 돼요. 그럼 저 같은 사람 뭐라고 하냐? 아니 저녁 때도 해가 우리 서산으로 넘어가는데 그죠? 서산으로 넘어가는데 거기도 해가 이렇게 걸리던데 이렇게 쓰면 안 되냐?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나무목이라고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초딩 수준입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었죠. 봄이라고 하는 거 여름 자 동남서부 그 다음에 추나 추동 자 추나 추동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뭐가 있죠 이게 추나 추동 그 다음에 조주성야 그죠? 아침 한낮 주 이렇게 그어야죠. 요걸 딱 보면서도 아 이거 해시계가 있었던 때구나 이거 보셔야 돼요. 낮이라고 할 때 분율자에다 그죠? 분율자에다가 해에다가 땅바닥 이때는 땅바닥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땅바닥에다가 뭐냐면은 이 붓대롱 같은 경우 이건 나중에 그 서경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딱 그 대를 하나 해놓고 아침에 해가 뜨면 그림자가 이쪽 붙어지겠죠. 해가 점점 오면서 줄어들다가 저녁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저렇게 가는 거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그림자를 그릴 수 있는 건 낮이라는 속에는 바로 뭐다? 해가 있어서 뭐예요?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림자로서 때를 알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속에 아 이미 해 시계가 있었구나. 그럼 해 시계가 있었다 그러면은 밤에도 재는 게 있었겠죠. 물시계나 모래시계나 이걸 가지고 때를 정확하게 측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글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미 아주 정밀한 시간 계산법이 다 나오는 거죠. 왜냐? 주역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주역이 이미 하루, 그 다음에 1년, 요 때를 전부 다 관측하게 주역 괴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글자가 나왔을 때는 이미 다 이 때를 정확하게 관측하는 기구들이 다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저녁이 되니까 달 그림자 쫙 달이 겨우 좀 보이죠.
8월달은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해가 많아가지고 뭐요 달빛이 뭐요 조금밖에 안 보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저녁 쏘겠는데 달월은 모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겨울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저녁 맞아 밤야자죠. 참 밤야 저기 야라고 할 때. 야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친면 돼지의 머리 두가 되고 저기 뭐저 위에서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미 집 속으로 다 들어가고 달월자가 되니까 달빛이 이제 오래도록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라는 뜻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가 아울러서는 뭘로 나타내 매번 이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봄을 대표해서 동방목으로 나타나죠. 목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면 모든 초목에서 풀이 아니면 싹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 봄이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으로 대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름을 대표로 해서 다만 불기운이 왕성한 계절 그래서 화왕지절이라 그랬고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모든 것이 딱딱하게 있기 때문에 금왕지절에서 이걸 전부 다 통용되는 거고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기운이 있는 것들은 다 얼기기 때문에 수왕지절이라 표현했고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난다? 중앙토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수와 목금 토라고 하는 오행은요 계절의 변화를 다 표현하는 것이고 두루두루 모든 걸 다 상징합니다. 관계되어 있는 거. 그러면은 이걸 또 색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다 싹트는 때가 되죠. 만물이 싹트는 때가 되는데 자 푸를 청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달월이라고 쓰는데요. 실은 가운데는 붉을 단이 되는 거죠. 단이라 그랬고 자, 아침에 붉게 그죠. 붉은 해 속에서 만물이 생한다라고 하는 예쁠뽕자라고도 쓰고요. 예쁠뽕으로도 표현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싹 터나온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청이 되고요. 푸를 청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푸른색하고 녹색하고 구별 잘 못하죠. 오행어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나무는 녹색이죠. 하늘은 푸른색이죠. 푸른색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애들 잡고서는 길 건널 때 야 파란불 들어왔다 건너자 그러면 어떤 데 색깔이 달라요. 어떤 초록색 불도 있죠. 보면 할머니 아닌데 초록빛인데 이거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청색이라 하면 두루두루 생각하죠. 하늘도 파랗고 그 다음에 산에 있는 나무도 파랗고 들판도 파랗고 이렇게 하더라도 머릿속으로는 청색, 녹색 구별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청록 생명이 아니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동방 목의 색깔을 그죠? 목의 색깔을 청으로 대표를 하다 보니까 생겨난 약간의 그죠? 잘못된 말이기는 한데 요즘에는 정확하게 색도를 배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 할 일은 없고 그 다음에 여름이라고 하는 건 뜨거운 거 불로 대표니까 불의 색깔은 뭐예요? 붉은 색깔이죠. 붉은 색깔인데 그 붉은 빛을 뭘로 대표적인 색깔을 주로 씁니다. 주라 그래서 주는 주목의 주자예요. 주목의 주자가 되고 주목은 이렇게 자르면은 속이 붉은 나무죠. 그래서 붉은 색깔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을의 색은 무슨 색이냐면은 가을은 모든 것이 색이 바래는 때죠. 사람들은 가을을 이 속에는 그렇다고 해서 빨간색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죠. 대표적인 색깔을 표현하는 겁니다. 가을은 모든 것이 조락하는 시기죠. 조락한다라고 하면 늙어서 다 떨어지고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색깔들이 탈색이 되죠. 그래서 탈색된 색깔의 대표가 뭐예요? 백색입니다. 백색. 이거는 확실하죠. 늙으면은 검은 머리나 빨간 머리나 노란 머리나 하얀색으로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무들도 전부 다 탈색이 되면 갈색으로 해서 뿌옇게 이렇게 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의 색깔은 어떻던가요? 투명한데요. 저 강을 보니까 파랗던데요. 산골물 보니까 어때요? 그 옥빛이죠. 좋은데 옥빛.
그 다음에 저 바닷물을 보면은 검푸른 바다 그러죠. 검푸른. 물은 깊으면 깊을수록 검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아득하죠. 그냥 물속, 물을 한참 들여다보면 그죠. 물도 그래서 현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정색이에요. 현이고, 중앙토는 땅 색깔은 뭐예요? 땅 색깔 어떻게 알아요? 황토색도 있고, 눈이 오면 하얀색일 것이고, 풀이 덮이면 파란색일 것이고, 그런데 땅이 우리한테 주는 최고의 색, 언제 때? 가을에 곡식이 누렇게 익은, 그걸 뭐래요? 황금들녘 그러죠. 황금들녘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은 우리한테 전부 다 사람 이기주의적으로 사람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 사람이 살려고 만드는 글들인데, 그래서 누렇다라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중앙토라 표현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아까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붉을 단자, 저 속이죠. 속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이 깊은 속에서부터 점점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청이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주목의, 나무 목자죠. 주목의 그 붉은 색깔을 표현한 것이고, 딱 베었을 때 거기서 나온 붉은 색깔. 그 다음에 누르다라고 하는 누를 황자는요, 밑에가 허신 같은 경우는 이게 요 밑을 누르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볏짚 이렇게 메어놓은 것이고, 그 땅에서 이렇게 지금 거기서 보면 이렇게 썼던가요? 그 허신이 쓴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황자를 빛광자의 변형이죠. 광자의 변형. 몇 페이지냐면은 75쪽입니다.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밭전에다가 그 허신은 설문회자는 그 진나라 통일 진나라 때 만들었던 그 글자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밭전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글자를 자 이렇게 쓰고 빛광자 형태로 봅니다. 빛광자의 고문 형태예요. 고문 형태가 되고 밭이 환하게 빛나는 때 그 가을 들녘이 굉장히 넓게 보이지 혹시 않던가요? 제가 또 두 군데에서 그걸 느꼈는데 철원을 가면은 철원 땅 철원 공산당 건물 있는데 그죠? 공산 당사 있는데 그쪽을 보면은 여기 철원 땅에 보면 그 철원 땅은 그게 원래가 38선으로 그었을 때 북한 땅이었었죠. 근데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쪽이 뺏었죠. 그 뺏기고 나서 김일성이 며칠간을 3일간을 통곡했다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그거 안 뺏기려고 저기 산 하나는 거의 다 그 얼마나 포를 쏘아놨든지 산봉우리가 다 녹아내렸다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고지 있죠. 거기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철원 평야는요, 저 이북 지역에서는 최고의 그 좋은 평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를 빼앗겼으니 김일성이 며칠 밤을 통곡하고도 남을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철원 땅은 우리가 좀 좁아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가을에 갔더니 철원 평야가 이렇게 넓었나? 그 느낌을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경상북도에 무슨 청량산 있는 쪽, 부석사 쪽으로 해서 좀 굉장히 좁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도 가을에 갔더니, 여기에 이렇게 넓은 들판이 있었나? 이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좁은 계곡 쪽에 그 논들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색깔이 모든 게 굉장히 넓게 보이는 게 뭐냐면 노란색이죠. 누렇게 익은 색. 그래서 황금들녘, 가을에 저 논이 누렇게 다 벼가 익으면은 굉장히 넓게 보입니다. 환해요. 밤에도 약간 빛만 있으면 아주 굉장히 환하게 보일 정도. 그래서 이거 허신 같은 경우는 밭전자에다 빛광자라, 그러니까 들판이 굉장히 빛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빛난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 다른 그냥 측면에서 본다면 조역적으로 역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땅에서 그저 땅에 여덟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천팔기에서 땅괴를 표현하기도 해요. 일건천부터 시작해서 8번째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도 되고, 음부호의 변형이기도 하죠. 벌려있는 모습이죠. 그 땅문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만물이 말미암을요. 속에서부터 이렇게 싹 나오죠. 싹 터서 온 천지를 다 뒤덮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뭐 하냐면은 볕단으로 이렇게 한 단씩 묶은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싹 트서 다 익을 때까지의 과정을 함유하고 있는 글자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단선적으로는 그냥 당장으로는 그 밭이 굉장히 들판이 환한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땅을 누렇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한테 가장 기쁨을 주는 때 바로 누렇게 익은 황금 들녘을 바로 표현한 글자라. 그래서 땅을 대표하는 것은 누런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토는 이게 가운데니까 중앙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딱딱하게 익으니까 자 모일 집자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로 모였다 그래서 모일 집이에요. 자 모였는데 자 땅 속에 그죠? 흙 속에 뭐냐면 단단하게 뭉쳐서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금이라는 뜻입니다. 금이 되고요. 옥은 좀 덜 빛나죠. 그러니까 옥은 옥토상이 그죠? 흙토 아래로 이렇게 보면 흙토입니다. 흙이 단단하게 뭉쳤는데 얘보다는 좀 덜 빛나죠. 그래서 하나만 쓴 게 바로 옥입니다. 그래서 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북방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죠. 겨울은 해도 짧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가물가물거린다라고 표현하는데 가물가물거리는 걸 뭘로 표현해야 되겠어요? 아지랭이도 가물가물거리는데 그건 형체를 짓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물가물거린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게 바로 사람이 만드는 그죠? 그 잡는 실인데 제일 실은 여러 가지 종류죠. 뭘로 만드느냐면 제일 먼저 인간들이 만들었던 실이 뭘 것 같아요? 칡에서 나온 거겠죠. 왜냐하면 그물 어망 같은 거 만들어야 되니까 칡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망태를 만들었을 겁니다. 칡 그 줄기가 워낙 질기니까. 그러다가 거기 보니까 한참 쓰다 보니까 또 질긴 이유를 알았겠죠. 속에 또 섬유소가 또 있죠. 그래서 갈포가 있고요. 옛날 사람들이 입었던, 요즘은 갈포는 안 만들죠. 갈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가 있죠. 마포가 있고 마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실이죠. 요거 부수 있죠. 요 실은 뭐냐면은 요 실은 누에고치에 해당됩니다. 누에고치는 자 옷으로 만들어 입으려면은 삶아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악기로 만들려면은 아주 잘 튕겨져야 되니까 점점 이렇게 그냥 생사로 만들면 줄어들죠. 옷감 만드는데 그냥 생사로 썼다가는 옷 못 입습니다. 확 줄어가지고. 그래서 옷으로 만든 건 누에를 삶아가지고 실을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는데 그것도 저기 어딘가에 있는데 그림까지 뽑아내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떻게 되면 이런 막대기에다가 그때 까실까실하게 해서 물에다 두면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감아냅니다. 보통 몇 가닥 표현한다 그랬어요? 요거 아니면은 요거 이렇게 쓰죠. 그냥 한 가닥은 요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 쭉 뽑혀져 올라오는, 그냥 그래서 그 모양을 보통 소전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누에고치에서 그냥 한 가닥 실 나오는 거 이렇게 표현한 글자예요. 한 가닥 나오면 그거 보여요? 안 보이죠? 그냥 가물가물거립니다. 그래서 요자라고 하면 작을 요자예요. 작을 요, 가물가물거린다라는 그냥 한 가닥에서 뽑혀 나오는 것이고, 적어도 그저 하나, 둘, 셋, 넷, 이건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개로 표현해요. 이거 한 가닥, 점 하나, 이렇게 해서 5개. 바로 우리말로 다섯올 멱자입니다. 다섯올 멱.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글자의 약자로는 실사라고도 합니다.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정체차로 알아두셔야 돼요. 다섯올이 되고, 한자로 표면 오를 문득 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물자에다가 마음심자에서 홀, 오홀멱 이렇게 되죠. 마음에도 담아두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가늘가늘하다, 이렇게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가 있는데 이거는 오홀멱이 되고 2개니까 더하기 몇 올이 되겠어요? 그죠? 5 더하기 5니까. 그래서 이거는 열올사입니다. 흔히들 실사 그러죠. 실사, 실멱 그러는데, 그럼 제가 물어보죠. 이 실하고 그럼 이 실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럼 몰라도 글자 보고 이 실은 이 실의 2배가 되겠군요. 실의 굵기가. 그죠? 이렇게라도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글자 보고 그런 거 공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1 더하기 2는 2고 2 더하기 그저 2 더하기 2는 2배가 된다. 그래서 얘가 몇 월이냐? 5월이 되고 얘는 열월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우리가 실사라고 부를 정도가 되면 뭐냐면 열월 이상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15월까지도 써요. 15, 17까지인가 막 이렇게 쓰는 건 아는 이렇게 되는데 그 옷감마다 이름 붙이는 것이 전부 다 시를 몇 월로 했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직조했느냐에 따라서 이름들이 다 다르게 붙습니다. 관련된 뭐 방직 공장, 방적 공작이라고 할 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럼 기본적으로 5월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득해서 잘 안 보이니까 그죠? 저 하늘도 올려다보면 뭐예요? 깜깜하죠? 가물가물 거린다 그랬죠? 아직 하늘을 안 쳐다봤죠?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요 가물거리는 대표적인 게 바로 누에고치에서 뽑아내는 실가닥을 이렇게 표현해서 가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천 따지 정확하게 가물현 누를황이죠. 가물현 하늘은 가물가물거리다 너무 멀다라는 뜻이 되고 바다도 우리가 물을 대표한다 그럼 물은 뭐냐면 저 개울물도 아니고 오물물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냐면 바닷물을 대표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물. 그래서 저 바닷물도 아득하고 아득하듯 끝도 없는 물이죠. 속으로도 끝도 없고 그래서 하늘과 똑같이 돼서 그래서 가물거린다라고 하는 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방이 되니까 검다라는 뜻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검다가 되고 가물거리고 검고 어두운 것 같은데 거기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죠. 그죠? 그래서 현묘하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우리가 태현경이라고 하는 그 주역께서 이 4개의 효만 가지고 이렇게 양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드는 태현경이 있는데요. 그때도 참 오묘한 이치를 갖고 있는 경이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또는 현묘하다라는 말로 쓰고. 자, 오늘은 천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행의 세 가지를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색이죠. 그러니까 오방에서 자 방으로 표현한 우리 오방 했습니다. 동남 서북 중 그죠? 오방. 그 다음에 추나 추동 4개. 그 다음에 조주성야 하루 때. 그 다음에 오색 다 공부했죠. 어마어마한 공부했습니다. 4글자 공부하는데 몇 배 공부했어요. 이런 식으로 쭉 자연스럽게 그래서 글자들 익히게 됩니다. 그 속에 있는 또 부수도 있고 또 같이 곁들여 따르는 글들까지.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서 억조창생을 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과 땅 밖에 또 뭐냐면 이제 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건도 변화죠. 하늘 얘기만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 저 봤더니 하늘하고 우리 사이에 또 말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그저 우주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온통 별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홍황이라 우주 홍황이라 우주는 뭐예요? 옛날 외운 분들은 넓고 거칠다 그랬습니다. 우주가 넓은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눈에 저게 보이는지 아닌지. 넓다라는 소리는 우리 보통 뭘 많이 써요? 광자 쓰죠. 광자에 바로 뭐가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공부했던 황자가 들어갔죠. 가을녘에 누런 황금 들녘. 그죠? 그때 그 집안이 그러면은 얼마나 넓은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간을 표현해야 되겠죠. 아까 집이죠. 그 다음에 꽉 막힌 지붕 있는 집이 아니라 한쪽은 튀어 있는 집.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넓을 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 또 여기다 이렇게 써도 돼요. 햇빛까지 쨍쨍 쬐면은 그죠? 눈부셔가지고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빌광이라고도 표현하고 역시 그대로 넓을 광이라고 다 씁니다. 광야에서 할 때 이 글자 쓰죠. 그래서 쓰는 겁니다. 이 넓을 광하고 넓으렁하고 어떻게 다르냐 물어보면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말은 똑같은데. 자, 이거는 이제 설명됐죠. 넓을 광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들녘 누렇게 익은 바로 가을 들녘이 그냥 일반 푸른 들녘이나 이거보다 굉장히 넓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 자, 넓다라는 게 얼마나 넓으냐. 이게 놓으면 땅하고 물하고 구별도 없어져요. 홍수 홍자죠. 정확하게는 이게 홍수. 홍수인데 우리말은 가장 큰 물이라는 거죠. 큰 물지다. 큰 물지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온통 천하가 어떻게 전부 다 물로 다 덮여졌다라는 것이 큰 물지다죠. 홍수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천하고 논하고 강하고 이거 없어지고 전부 다 물바다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자, 물 숫자가 자 붓으로 들어가면은 하나, 둘, 셋이죠. 하나, 둘, 셋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면은 원래 물은 팽창하는데 추운 겨울에 얼면은 모든 것이 다 줄어들죠. 그래서 줄어든 얼음빙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하나를 뗍니다. 두 개를 써서 이게 얼음빙이에요. 하나만 써 얼음빙이기도 하고 이렇게 써서 얼음빙이라고도 하고 귀찮으니까 얼음집에서는 보통 이렇게 쓰죠.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엉기어졌다 이렇게 씁니다. 정확한 글자는 요거고 그 다음에 그냥 이수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얼음빙자입니다. 자, 이거를 세 개다 그래서 우리가 삼수변 그러죠. 글자에 가에 있다 그래서 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삼수변인데 이거는 그냥 물수라는 글자를 붓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얼음빙자인데 요거에서 하나가 줄었다 그래서 그냥 이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수인데 정확하게는 얼음빙자입니다. 얼음빙자가 되고는 속자가 되는데요. 자, 물이 공자입니다. 자, 이거는 이 글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전법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자, 옛날에 농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때를 알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정착 생활을 하는 거죠. 그때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유목문하고 다른 거라 그랬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가족 노동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집이 함께 모여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뭐냐면 땅을 똑같이 분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전에는 돌아다니면서 그냥 맑은 물이 있으면 그냥 그거 먹고 해야 되는데 이 농사 짓기 좋은 땅을 골랐는데 물을 짓기가 힘들어요. 너무 멀리 가야 되기도 하고 근처에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랜 동안에 이런 떠돌이 생활을 방랑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뭘 보느냐면은 땅 속에서 물이 겉으로 나오는 뭐예요?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샘을 봤죠? 샘하고 우물하고 다르죠? 우물. 샘은 자연스럽게 땅 속에서 그냥 물이 퐁퐁퐁퐁 나오는 거죠. 우리 저기 중국의 곡부에 가면 표돌천 10몇 미터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막 비 많이 올 때는. 지금은 워낙 도회지가 화가 돼가지고 밑에 워낙 그 높은 건물 쌓느라고 지하를 굉장히 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올라와요. 그래도 많이 올라올 때는 4, 5m까지 물기둥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마어마한 땅인데요. 그리고 하수하고 그 곡부 땅하고 해발 고도가 1m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물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자연히 포말져서 나오는 이 물, 그래서 샘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샘이 있는 걸 알고선 그 분명히 땅 속에 물이 있다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땅을 파게 됩니다. 땅을 파는데 적어도 내 키의 몇 배? 10배죠. 10길 물자 그랬으니까 요거 한자라 그래요. 보통 요 끝에서 요까지. 자기 키죠, 이게. 자기 키인데 그래서 보통 자기 키 한 10가지를 들어가면은 대체로 샘구멍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이것저것 봐야 되고 옛날에 보름 이거 있죠. 버드나무까지 가지고 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딱 가서 땅 치면은 물이 팍 쏟아나면 그게 샘구멍이죠.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그때 만들고 이제 밑에서부터 옆에 이제 흙을 팠으니까 물이 차오면 옆에 흙들이 자꾸 무너져 가지고 샘이 다시 묻혀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라오면서 뭐예요? 자, 위에서부터 이제 거기 나무 좀 내려라 해서 이렇게 쌓으면서 올라오죠. 계속 쌓으면서 올라오고 다 위로 올라와서 왔더니 모양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저기 샘구멍이 있죠. 이게 우물 정자입니다. 오늘날은 굳이 이거 빼죠. 그래서 이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리고 땅도 여기에 맞춰서 나누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우물 정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다 밭을 일구고 사니까 이걸 정전제예요. 정전제, 정전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우물을 몇 집이냐면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에서 일곱, 여덟 집이죠. 여덟 집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렇게 했는데 개 중에 어떤 놈들이 야근 놈들이 있죠. 아유, 나 오늘 좀 아픈데 핑계 대고선 어디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난 못 나간다고 딴 데 가서 노는 놈들이 있겠죠. 같이 지금 오늘 우리 집 해야 되는데 이 집에서 안 오거나 그러면 이게 일에 차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거나 아니면 또 무슨 일이 있거나 또 그다음에 예기치 못한 또 외부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으면은 야, 우리 집 농사 짓기 바빠 죽겠는데
이 관리까지 다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쓰죠. 개 중에 조금 똘똘한 사람 하나 골라가지고 당신 말에 이것저것 잘 볼 줄 알고 누가 잘못했는지도 한 걸음 잘하니까 당신이 우리 대표가 돼. 다 해서 마을을 관리를 해줘. 그리고 대신에 당신은 그냥 뭐 관리하다 보면 여기 실질적으로 일할 시간이 적은 없을 겁니다. 대신에 당신네들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 애들 교육하는 거 우리가 다 대줄 거야. 옷값 같은 거. 그래서 지금 나누고 이 사람의 땅도 이렇게 나눠주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9구멍이죠. 9구멍이고 여기는 8집이 공동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이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세금제도예요. 세금제도인데, 자, 세금제도가 되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일할 때는 요 집에서, 그죠? 이 관리자가 먹을 것 뭐 등등 다 내야 됩니다. 그죠? 일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9분의 1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 일도 같이 하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10분의 1세입니다. 이게 나중에 국가로서 나라가 정착되면서 중국 땅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실현돼, 우리나라가 정전법이라고 비스무리하게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논길 낸 거는 언제 때냐? 박정희 정권 때 60년대에 들어와서 새마을 사업한다 이거 나눈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꼬불탕 정전법 하기 어려워요. 중국에 가보신 분들 있죠. 중국에 내려서 곡부에서 저 하남까지 해서 가면 같은 중국 땅 거의 전체가요 무궁무진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평선이 보이는 나라잖아요. 거의 지평선 너머로 해가 그저 지고 해가 뜨고 하는 나라예요. 산을 보기가 힘들어요. 끊임없이 있다 보니까 야 저기 우리 양사원이 불렀던 시가 있죠. 그 태산 관련해서 뭐라 그랬죠? 태산 높은 걸 보고 뭐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이었건만은 뭐 태산이 높다 내 하늘나라의 메이로다 하는 그 내용이 있죠. 제가 보면 그거 한라산보다도 낮은 산입니다. 한라산보다 낮고 태산도 올라가 봤는데 대체로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올라가긴 했다마는 그 한라산보다도 낮은데 왜 그럴까 했더니요. 거기는 그냥 무한한 그 지평, 그저 땅 위에, 평평한 땅에 산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리는 한라산이다 그러면 이미 해발고도 몇 미터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태산이 높은 까닭은 실제적으로 그냥 그 높이를 거의 고스란히 다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 나왔지? 자, 어쨌든 중국 땅은 되게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이거 분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요임금, 순임금 시대부터 만들어졌던 이런 도랑들이 있죠. 그 다음에 홍수가 나서 나중에 하우시가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하면서 나눴던 이런 것들이 거의 그대로 온전하면서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논과 논 사이, 밭 그들 사이에 이 작은 도랑, 큰 도랑, 그 다음에 뭐예요? 큰 도로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 바둑판처럼 이렇게 나눠진 땅이 중국 땅이에요. 걔네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우리는 아침에 그냥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그리고 낮에 들밥 가지고 해나가고 저녁이 되면 다 들어가서 씻고 자잖아요. 여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떻게 되느냐? 농사 때가 되면요. 들판에 그래서 초막을 다시 지어요. 농막이죠. 농막을 지어서 농사 짓는 동안 여기서 기거를 합니다. 그게 요즘 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봄이 되면은 바로 뭐냐면 농막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거를 하고 가을거지가 되면은 다시 다 걷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자 농막이 여기도 있죠. 공전 자체에다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 주변으로 해야 되니까 농막도 짓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다음에 자기들 개인 집들은 다시 읍내에 여기 이제 읍이 되겠죠. 읍내에 다시 자기 집들이 있어요. 개인 집이 있고 그 식구에 맞게 뭐냐면 거기에 뽕나무 기르는 거, 그 다음에 채전 있죠. 먹고 사는 채전들 요거 하는 그 땅들을 다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분지 1세가 될 것 같은데 읍내의 집과 그 다음에 교육, 학교 제도가 다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10분지 1세예요. 가장 이상세의 세금 부과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건 농경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그래서 공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공전을 먼저 하고 공공질서 우리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공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전은 나중에 하고 여기서 나오는 건 같이 8집이 같이 하지만 전부 다 누구 거다? 전부 다 내 거다. 그래서 공사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항상 뭘 먼저? 공무원 사회에서 선공 후사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서 공무원사에서 선공후사라는 말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가장 공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들인데 항상 뭐부터 먼저? 사익 먼저, 공익 나중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홍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것들이 다 한꺼번에 그죠? 8집이 같이 함께 하는데 물이 이걸 다 삼켜버렸죠. 그죠? 이 물이 다 함께 버린 거예요. 그게 싹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을 실제적으로 홍이다 그러면 논을 다 덮어가지고 도랑이 어딘지 밭이 어딘지 논이 어딘지 이게 구별이 전혀 안 가는. 그래서 큰 물지다라는 뜻이에요. 큰 물지다. 큰 물이 지니 홍수가 났으니 당연히 모든 게 황폐해졌죠. 여기 저 논밭 다 싹 쓸어나가고, 그죠? 논밭 다 쓸어나가고, 자 물은 어떻게 흘러야 돼요? 뭐가 있으면 돌아가야 되죠. 산이 있으면. 그리고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흐르죠. 이게 내천자죠. 내천자 같은 글자입니다. 원글자가 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뜻인데요. 물이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차근차근 얘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죠? 멋대로 흘러가지고 그 농사짓던 것들 없을 망자 싹 다 없어졌죠. 그리고 그에 뭐만 있어요? 잡초만 무성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황무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죠? 모든 걸 거칠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을 보고 넓고 거칠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저 하늘을 봤더니 뭐만 있어요? 밤에 반짝반짝반짝 하는 뭐예요? 물들이죠. 밤중에 우리가 저 바닷물이나 그저 강물이나 보세요. 집에 뭐 가까이 뭐 냇가가 있거나 그러면은 어두운 밤에 별빛이나 달빛으로 물빛이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하죠. 하늘은 사람이 안 가봤어요. 내가 땅에서 경험한 걸 가지고 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 얘기를 잘 듣다 보면 저 사람의 뭐까지 다 아느냐. 고향, 기본적으로 말투에서 고향,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배움의 정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뭘 특별히 좋아하는지, 그 사람 성격까지 싹 다 스캔 다 할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원래 이렇게 공부하면 그렇게 스캔 딱 가능합니다. 그죠? 스캔 다 돼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경험한 만큼 표현하는 겁니다. 땅에서 경험했듯이 하늘 안 가봤어요. 그 땅에서 경험했듯이 하늘을 보니까 물이 근데 하늘은 온통 반짝반짝반짝 하니까 전부 다 큰 물 져 있죠. 온통 다 바다죠. 그래서 큰 물 졌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가 자라든가요? 나무가 있든가요? 짐승이 뛰든가요? 그냥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냥 돌덩어리들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양 애들은 스타, 별하고 골드 스타 그러던가 무슨 스타 그러죠. 걔네들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로 표현하고 우리는 뭘로 표현해요? 우리는 이 홍황을요. 우리는 뭐로 표현해요? 은하라고 표현하죠. 은하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그죠?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입니다. 표현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주는 넓고 거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별들의, 그죠? 무수히 펼쳐진 별들의 모습을 홍황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홍황이고. 자, 그 다음에 우주라고 할 때 우는 바로 간머리 하지 말고 뭐라고요? 집면. 그죠? 집면 속에 갈 우자입니다. 갈지자의 그 변형된 모습이 되고 한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걸어 나가는 이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집에서 자, 처마로 표현하면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이 처마 밑으로. 그래서 정확하게는 얘가 처마 우자입니다. 처마 밑으로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니죠. 우리 집들이 오늘날 전부 다 양식화가 되면서 이른바 지붕욕이 없어요. 비가 오더라도 어디 건물 밑에 가려고도 안 돼요. 남의 건물로 뛰어들면 당신 뭐야 하고 뭐라고 하고 참 야박한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길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 한다면 남의 집 처마 밑에 가서 관청 처마 밑에 가서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었는데 요즘 그것도 없는 사회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랑은 정확하게 처마 우자가 되고요. 다시 말해서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뭐냐면 별들이 이동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것은 그 별자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죠? 만물이 그죠? 이런저런 그 생성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사람 집주의 말미암을 유자가 되니까 여기서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다 싹트죠.
희노애락이 싹 트고 사람이 태어나고 그죠? 뭐 논에서 밭에서 싹이 트듯이 사람도 이 속에서 나고 죽고 이렇게 되죠. 집을 표현하는 글자 가운데 요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는 집 엄자의 원래 모습입니다. 집 엄자는 이것도 굴뚝이겠죠. 추우니까 여기다 난로나 뭐 피우고서는 연기통 만드는 겁니다. 그 전에 원시의 집 형태, 이걸 보통 여러분들 주검시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는 집입니다. 집에 굴 엄자, 그죠? 이 굴 엄자인데 굴 위가 두껍잖아요, 그죠? 그걸 표현한 겁니다. 옛날 원시인들 집이 이 속에 있어요. 주검시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엎어져서 죽는다. 다 엎어져서 죽어요. 자연적으로 죽게 되면은 옛날에 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검시할 때 일단은 엎어졌느냐 이렇게 되느냐를 먼저 봅니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죽으면은요, 그러니까 뭐 총 맞아서 고통받고 죽어도 마찬가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월남전 참전한 분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 묘하게 남자들은 총 맞아 죽고 막 하다 벌좀 치다가도 엎어져서 죽는데요. 여자는 전부 다가 이러고 죽는데요. 기본적으로 죽으면 남자는 양이니까 음하고 가깝고, 이거 정리되죠. 여자는 음이니까 양하고 가깝고, 이 모습이랍니다. 좀 신기하대요. 그래서 검시법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살이냐 뭐냐 할 때 1차적 가름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집, 말미암을 요지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희노애락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집안의 공간을 바로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 자, 이 집이 원시의 집이 바로 요 집인데, 아까 집의 모양 많이 했었죠. 이 원시의 집인데 사람이 마지막에 이르는 곳이죠. 최종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 여기죠. 이게 지복자죠. 이걸 주검시로 쓰는 거는 뭐밖에 없느냐? 얘밖에 없어요. 이거는 원래 뭐냐면 주장할 시입니다. 주장할 시. 주장할 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 모든 건 집에서 비롯되죠. 집으로 비롯되고, 저 시에 보면은요, 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동은 뭐냐면은 옛날에, 오늘날에는 제사 지낸다 그러면 위패하고 이거 놓죠. 사진하고 놓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걸 안 놓고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친척 가운데에서 한 7살짜리 애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때묻지 않고 한 7살짜리 애를, 이거는 뭐 이른바 영빨이 잘 받는지 하여튼 뭐 이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은 사람의 옷을 입히고, 오늘날 보면 조금 느낌이 좀 안 좋을 때 어쨌든 입히고 제상의 앞에다 딱 둡니다. 그러면 이제 주관자가 뭐 하면 이제 걔한테 죽은 얘의 영혼이 들어간다. 그래서 뭐 이제 어쨌든 걔가 뭐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물론 어른들이 다 시켜놨겠죠. 그래서 그 제상 앞에 세우는 것을 시동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실제적인 제사의 주관자가 됩니다. 그죠? 그게 있으니, 그 귀신이 있어야, 그 아이가 있어야 모든 제사가 되니까. 그래서 주장한다는 주장할 시자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주검시로만 알고 있었죠. 지복자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집은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데고, 이게 굴집이잖아요. 그죠? 굴집이라는 걸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굽힌다라고 할 때 요거 보이죠? 그랬으면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요. 나올 때 집에 이렇게 했다가 나올 때는 이러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굴집의 형태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집이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번듯하게 세워지는 집이 이제 요런 집들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집 같자 요 집들. 그래서 우주라고 할 때는 첨아우자, 그다음에 요 집안의 공간이 되는 주가, 아까 집 안의 주가 되겠죠. 집안 주. 거기 지금 정확하게는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했나요? 주자를 그냥 떼주, 집주로만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또 보면 동량주라고, 동량주. 동량주를, 그걸 좀 봐야 되겠군요. 그 집과 관련해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우주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집을 가지고 표현했더라라는 거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